자기가 받을 때 멀쩡히 살아있는 경제를 받았는데 왜 살린다 그러나? 이렇게 죽일 줄은 몰랐어. 수출로 먹고 사는데 중국 없어도 상관없다고? 근데 근데 수입이 줄었어. 1,000억 달러 줄었어요, 수입이. 수입이 줄면 그 다음 회계년도에 수출이 줄어요. 신문에 그 얘기 안 해요. 예. 550억 달러 흑자 났다고. 경제신문은 네, 절대 그 얘기를 네. 안 안 해요. 해요. 그거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트럼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네. 저는 무서워요. 눈 떠보면 100년짜리 채권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정권의 운명을 부동산 자체가 정치가 되어버렸어요. 내 재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 투자 전에 투표부터 잘하자. 야.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리오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알북스 시즌6 특별 기획은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책을 통해서 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니 해도 바로 경제. 그래서요. 오늘 선정한 알리오북스는 바로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경제 상식을 맛있게 요리해 주실 오늘의 이야기 손님 소개해 드릴게요. 임주영 작가님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알레오 북스뿐만 아니라 이런 유튜브 방송엔 처음으로 나와주신 거죠? 네, 처음입니다. 예, 지금 이 책이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죠. 딱 1년 조금 지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독자분들이 이 작가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해서 유튜브 검색도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정체가 그러니까. 공개됐습니다. 경제비평계의 블랙 요원. 블랙요. 이거 책 날개에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옆모습 뒷모습만 쓰십니까? 블랙 요원을 지향하시는.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등 금융시장에서는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고요. 진짜 현업 전문가세요. 그리고 이제는 칼럼으로 경제 관련 칼럼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네. 벌만큼 벌어놨다. 뭐 이런. 근데 제가 유전자가 그게 또 관심이 없더라고요. 누구처럼 한국 경제 망하는데 베팅해가지고 미국 국채 사고 이런 거 해야지. 제가 할 말 많아요. 저희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이 책 선정한 이유를 유 작가님께서 좀 총평격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맨날 경제 살리기 한다고 그러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그때 자기가 받을 때 멀쩡히 살아있는 경제를 받았는데 왜 살린다 그러나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죽일 줄은 몰랐어. 그런데 이제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죽여놨기 때문에. 네.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을 해야 돼요, 이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제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도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새롭게 우리에게 닥친 현상인지 이런 걸 봐서 옛날에 쓰던 거 아직 안 써본 거 이런 처방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되려면 국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올바른 처방을 내는 정당과 후보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경제라는 게 뭐 대통령이 뭐 한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 뽑아놓고 경제 살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현업에서 오랫동안 뛰어온 분이 보는 관점 이걸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지만 네. 이 책에서 이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이 책에서 다룬 이슈들 중에서 이 대선 국면에서 꼭 알아놔야 될 중요한 쟁점이 몇 개 있어요. 그거를 챙겨보는데 유익하다. 경제학 교수들이 쓴 책보다 오히려 이런 책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확실히 줄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중에서 몇 가지 이슈를 좀 뽑아서 함께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모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목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이 표지 보시면 경제신문이 말하지 경제신문을 않는 꾸겨가지고 X자 친 다음에 제목도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예요. 경제 이야기. 그러니까 경제신문이 말하는 경제 이야기가 있고 경제신문들이 말을 안 해주는 경제 얘기가 있어요. 또는 경제신문과 다르게 해야만 하는 경제 맞습니다.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제목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듣고 싶어요. 그러네요. 경제신문들은 왜 진짜 얘기를 안 해주지?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네. 긴급하고 좀 민감하지만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 이슈들이. 근데 그런 이슈들이 정파나 이념에 따라 가지고 왜곡되거나 또는 거짓으로 또는 뭐 가짜 뉴스 취급받거나 해서 이게 올바른 논의가 안 되고 왜곡된 실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경제 제대로 된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민감한 이슈고 중요한 이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체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정리를 해보자. 이야기처럼 써보자. 그래프도 좀 빼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너무 어렵다. 좀 가능한 이야기처럼 써보자. 그래서 이게 제목도 이렇게 정했고요. 가급적 그 제목대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경제신문은 대주주가 기업 컨소시엄이거나 또는 특정 기업이거나 기업인이거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방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일반 다른 신문들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신문은 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경제 뉴스를 선택하느냐, 어떤 사실을 선택하느냐, 그 사실을 어떤 맥락으로 묶어서 보도해 주냐. 이게 기본적으로 사주와 그다음에 광고주와 그 이해관계자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최저임금 계속 올리면 나라 망한다 이런 거요. 네. 네. 자영업자의 눈물 뭐 이러면서. 예. 네.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망해가고 있는데 그건 보도 안 하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이 망하는 것처럼 보도를 해요. 이게 전형적인 경제신문의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말고 그걸 비판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음 정부가 가장 큰 지금 해야 될 과제가 망가진 경제를 살리는 거 이걸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보니까 이 어떤 정책이 올바른 건지 검증하려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책 초반부에 블랙시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대충 알았다간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 브렉시트가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영국 국민들이 스스로 국민투표로 결정한 사건이에요. 그 유로에서 나간 거죠. 그때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결정했잖아요. 네. 그날 당일날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문장이 What does it mean to leave EU예요. EU를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지라고 구글에서 검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당일날에야 끝나고 결과 나오고 나서. 결과 나오는데. 결과 나온 뒤에야 그걸 물었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영국 국민들이 모르고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검색을 해본 거예요. 구글에서. 네. 브렉시트 무슨 의미야? 라고. 이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국 경제사를 통틀어서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을 브렉시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때 그런 결정을 영국 국민 스스로 했겠느냐. 그게 국민 투표로 됐다는 게 놀랍네요. 그때 네.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언론 매체가 이게 한 4배, 5배 많았어요. 예. 경제신문들이 네. 특히 그랬고. 특히 거기는 그게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경제신문들은 왜 그랬어요? 정파적 이익이죠. 그러니까 저기 아. 보수 정당과 그다음 또 언론의 어떤 이해관계 오. 거기에 의해서 그냥 그게 두 가지가 그때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었는데 선동적인 기사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였냐면 영국 서민들이 가난한 이유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건너와서 너희들 일자리를 뺏었기 때문이야. 두 번째는 이후에 남잖아. 뭐 엄청난 돈을 이후에 내야 될 거야. 이 선동적인 기사 두 개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다 방해를 한 것이. 쉽게 말하면 윤석열 법원 가고 똑같은 거지. 깨끗할 바로 거고. 이해가 되죠? 예. 우리가 정치 초년생 깨끗하고 뭐 정의롭고 막 야 이런 거 보고서 이제 저 사람이야 이러면서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행동 경제학의 아버지가 네. 계세요. 그분이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시스템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깊이 생각하는 것과 대충 생각하는 게 있대요. 네. 그런데 사람은 뇌는 본능적으로 대충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렇죠. 깊이 생각하면 힘들어요. 생존 본능이랍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 있으면 그냥 때리자면 대충 생각하는 걸 훨씬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휴리스틱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휴리스틱. 예. 예. 이 책의 휴리스틱이 오류를 걷어냅니다. 예. 패턴으로 멋진 사고하는 거죠. 마무리네요. 패턴으로. 네. 외국인, 낯선 사람, 나한테 해로워. 맞습니다. 이게 기본의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야, 그 우리 유럽연합에 들어있으니까 뭐 다른 나라 통해서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니네 일자리 다 없어지잖아. 이게 진짜 대충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야 반대하자. 오 오케이. 그래. 우리끼리 살면 좋지. 맞습니다. 혐오, 차별 네. 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또 강하게 와닿죠.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알북을 본격적으로 한번 맛보겠습니다. 책 갈피를 잡다. 책 갈피.
12.3 계엄으로 인해 우리 정치가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정치는 시민들을 양분하고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국가가 시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한 지금 도처에 자리 잡은 카르텔을 허물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 사회학자, 정치인, 언론인, 방송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상실한 가치에 대해 토론해온 7명의 저자가 그간 논의해온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13가지를 선정해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토론집을 펴냈습니다. 7명의 저자들이 우리 사회가 회복해야 할 가치와 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엿보며 더 나은 공동체를 열어가는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이 책에 많아요.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면 다 같이 잘 산다고? 여기서 이제 낙수 효과를 다시 봤잖아요. 블랙시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윤 정부를 포함해서 보수 정부, 이명박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경제신문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게 낙수 효과. 그때 저 처음 알았잖아요. 근데 낙수 효과가 있는데 세계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세율 높아 못 뛰어 발목에 이렇게 철덩이 단 거 이런 거 그림 그려가면서 정부가 기업들을 망치고 있다 이러는 거죠 맨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낙수 효과라는 이론이 무슨 노벨상을 받은 무슨 학자 같은 사람이 주창하신 이론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코미디언이 했던 말이라고요. 미국의 그 코미디언이자 희극작가 윌 로저스라고 분이 계신데 네. 1929년 대공황 때 네. 후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후보 대통령이 그 대공황 때 경제 정책들이 뭐냐면 부자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정책을 펴거든요. 네. 그걸 비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그 부자들한테 갔던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좀 낙수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비꼬면서 했던 말이에요. 당신이 펴는 정책이 똑똑똑 떨어지길 바랄게요. 이렇게 코미디한 거를. 그게 변해가지고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됐다는 게 아주 이력적이고 아이러니하고 재미난 일이죠. 이게 낙수 효과란 말이 유행하기 전에는 네. 우리 IMF 그 경제 위기 맞고 나서 진짜 추웠잖아요. 그때 정말 막 대량 해고 막 엄청나게 몰아치고 금융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은행들 막 문 닫고 인수합병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 지표는 좀 좋아지고 있다. 위기는 극복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힘드니까 원래 아궁이에 불 때면 아랫목부터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온목으로 가면 따뜻해지니까 좀만 견딥시다. 이럴 때 온목 아랫목 이런 거는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낙수 효과보다는 말이 돼.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맞아요.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예. 아랫목이 뜨거워지면 온목도 따뜻해지게 돼 있어 차례차례로. 근데 이 낙수 효과라는 거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의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는 무한히 큰 그릇이어서 거기 물을 아무리 담아도요. 네. 그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아요. 이 감세 정책도 사실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그렇죠. 이론이잖아요. 이것도 웃겨요. 이게 감세 정책도 어떻게 이게 신자유주의를 대표하게 됐는지. 80년대 레이건 정부 들어서고 그 당시 무명의 어떤 경제학자인데 아마 유시민 작가님 잘 그 아시는 사람이 바로 라퍼. 아스레프라고. 근데 그분이 랩하는 사람이 아니고 라퍼. 발음이 LAFF야 라퍼 맞죠? 예, 라퍼가 맞아요. 예. 그냥 보통 책에서는 래퍼라고 그래요. 네. 아스래프라고 하는데 레이건노믹스 시작될 때 있잖아요. 신자유주의 시작될 때 그 경제 관료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 중에 냅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냅킨에다가 곡선 하나 그래요. 그게 유명해진 래프 곡선인데 아주 쉬워요. 이게 오른쪽은 세율이고요. 네. 위쪽은 세수예요. 그리고 네. 커브는 뭐냐면 U자 엎어놓은 거예요. 세율이 이렇게 증가하면 세수가 증가하다가 그렇죠. 어느 정도는 세율이 높으니까. 돈이 증가하죠. 세수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 세율을 지나가면 세수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엎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너무 세율이 높으면 오히려 뭐 일을 안 하든가 아니면 빼돌리든가 해서 오히려 세금 전체의 양은 준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100%를 다 세금으로 걷어가면 아무도 일을 하죠. 안 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다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총알을 빵 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꼭지점을 지난 다음에 내려와서 떨어지는 것처럼. 아. 예, 그래서 0% 세율이 0%일 때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죠. 그 세율을 조금씩 올리면 계속 세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게 변곡이 일어나서 꼭지점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소득도 줄어들고 세금도 줄어든다. 그 얘기를 한 맞습니다. 이게 80년대 이후에 영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신자유주의가 전 지구를 휩쓸 때 거죠. 영국은 대처. 제트리죠. 그리고 이게 레거노믹스 할 때 이론적 근거됐던 게 바로 이게 감세 정책의 레포 곡선이에요. 이거 봐라. 적정 세율 넘는 건 다 감세해줘야 된다. 근데 이런 그게 근거가 얼마나 됐군요. 웃기냐면요. 그 적정 세율 지금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왜 변수가 몰라요? 워낙 많잖아요. 이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 그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랑 그 레이건이 경선에서 조지 부시가 레이건의 이 점을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적정 세율을 계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이론은 틀렸다. 그래서 그건 무단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단 경제. 그래서 처음으로 이 무단 경제학이라는 말이 그 공화당 조지 부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책에 보면 그 냅킨 사진도 있어요. 네. 유명한 네, 사진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 레퍼 곡선은 그냥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영어로는 트리비얼, 논리학에서는 트리비얼이라고 그러는데 옳아요. 근데 의미가 없어. 없어. 예. 그거를 트리비얼이라고 하고 논리학에서는 네. 그 되게 유명한 일화 있어요. 맞습니다. 예. 어떤 남자 둘이서 열기구를 타고 막 맞습니다. 근데 예. 자기가 어딘지를 파악을 못하게 됐어. 길을 잃었어. 그 밑에 보니까 농부가 있거든. 아저씨 왜요?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네. 니네 지금 공중에 있잖아. 맞는 말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마주보면서 맞아, 정확해. 근데 의미는 없어. 없군. 이때 쓰는 말이 트리비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레프커버의 문제는 뭐냐면 네. 실제로 세율이 그 당시 미국의 그 소득 세율이나 법인 세율이 너무 높아서 이 커버의 꼭지점을 지난 위치에 있었다면 그럼 세율을 내려주면 네. 세금 총량이 오르겠죠. 예, 세율을 세수가 막 내리는데 들어오죠. 세수가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겠죠. 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거기 와 있다고. 네. 근데 이 레퍼 커버라는 게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정확한 곡선의 위치와 정확한 모양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공중에 있다는 거 아는데. 그러면 맞습니다.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봤죠, 레이건이. 의미가 없 해봤죠. 결과가 뭐였어요?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경제 불평등만 커졌고 성장은 낙후됐고 지금도 그 휴증이 오래됐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그 뭐죠? 요람에서 그 무덤까지 그 복지가 대신했잖아요. 네. 그 자리를 지금 가난이 대신합니다. 영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레퍼 곡선이 미국에서는 세금을 깎아야 될 시점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정권의 정책 방향에만 도움을 주는 바람에 쌍둥이 적자가 생겼는데 우리도 사실은 문정부 때 세금 깎아줘야 된다고 경제에 도움된다고 해가지고 깎아줬잖아요. 많이는 못 깎았어. 국회에서 법을 안 해줘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 경제에는 그럼 그 당시에는 우리는 레퍼 곡선에서 어디에 있어서 도움이 됐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엄청 봐야 될 것 깎았죠. 같아요. 왜냐면 이명박 거의 정부 때는 세율을 절반으로 깎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이명박 정부 때는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이 거대한 낙수 효과, 감세 정책의 대단한 실험장이 됐어요. 그 당시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 정도 했는데 22%로 낮췄고요. 가세 표준 2억 원 이하는 법인세를 13%에서 10% 낮춰요. 그럼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뭐 법인세 1% 인하하면 우리 투자는 2.8%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고용은 얼마나 올라갈 것이다. 고용은 뭐 4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MB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다음 귀착 효과가 어땠는지 보고서를 냅니다. 참담해요. 아주 참담합니다. 그거 보면 법인세를 인하하고 4년 동안 그 법인세 감소가 정확하게 보면 25.7조가 감소돼요. 25.7조가 감소되는데 23조 정도 기업들 투자는 늘었어요. 근데 법인세는 한 25조 정도 감소했는데 네. 투자는 한 23조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법인세 인하하지 않았던 그 노무현 정부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직전 4년을 비교해 봤거든요. 기업들 투자가 33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했는데 기업들 투자가 10조 이상 더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 그 대신에 사내유보
훨씬 늘었죠. 대기업들이 회사 안에 쌓아놓은 현금 예. 네. 그거는 거의 뭐 100조 원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때. 10대 기업만 보면 15년 정도 할 거예요. 600조 원 넘어가요. 네, 600조. 거의 1000조 가까이 가요. 예, 천조 나중에는. 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면 기업들은 법인세 깎아준다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돼야지. 그렇죠. 돈벌이의 전망이 있어야 투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기업들 와보면 법인세 아무리 많이 내도 돈이 될 것 같아 왜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세가 뭐랄까 이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투자할 때. 사업 기회가 좋은 게 보이면 대출 받아서 네. 투자하죠. 돈 없으면. 문제는 기업의 투자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는 경기 전망하고 맞습니다. 수익 예. 전망이에요. 그거가 확실히 서면 은행 금리보다 확실히 높은 수준의 이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사업 기회가 있으면 돈 빌려서 투자하죠. 아니면 뭐 채권을 팔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주식을 발행을 하든가 해서 자금 조달해서 투자하죠.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윤 정부는 아직 데이터가 다 안 나와 있지만 뭐 세금을 그 국회에서 세율 인하는 많이 안 해줬기 때문에 찔끔했는데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맞습니다. 뭐 예. 수출 기업들 해외 법인에서 오는 거 이런 거 면해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법인세가. 그때 마찬가지예요. 이게 낙수 효과가 될 거고 낙수 효과를 내 가지고 기업들 투자 악대가 늘어날 거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명분으로 부자 감세를 네. 많이 했죠. 법인세도 어차피 좀 많이 깎아주고. 근데 그게 이제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보면 네. 거의 한 5년간 80조, 90조 돼요. 네. 그 규모가.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보면 IMF 때 있잖아요. 마이너스 5%예요. 경제 성장률이. 그 해. 예, 그해 있고. 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가 이제 2008년 터졌는데 2009년이죠. 그때 0.8% 정도 돼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가 저희 마이너스 0.7% 정도 됩니다. 네.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다 위기였는데 2023년에 1.4%거든요.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 2023년에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름이 없어요. 그냥 윤석열 정부 위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법인세를 깎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부자 감세했는데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내려왔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세수가 있잖아요, 국세 들어오는데 2022년에 한 400조 가까이 돼요. 395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얼마 들어왔냐? 336조예요. 그러니까 국세가 2년 만에 60조가 줄어든 거예요. 한 해. 국세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뭐 세수 평가는 뭐 작년 뭐 56조가 났고 또 작년에도 한 30조 났어요. 2년 연속 합치면 한 80조 되는데 그런데 국세 수입 자체가 줄었다는 건 우리 GDP 명목 GDP는 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세 수입 한 15% 이상 줄었어요. 그러니까 몸집은 이렇게 약간 컸는데 다리가 엄청나게 가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쓰러질 위기인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더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든 건데도 건전 재정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민이 보더라도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윤 대통령이 몰라서 한 얘기죠. 자기가 적자를 엄청 내면서도 네. 본인의 정부가 재정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맞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예, 인지하지 못하는 대통령. 그랬던 걸로 보여요. 예, 그랬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알면서 거짓말을 예. 하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깨우칠 수가 있어요. 건전재정 말씀하시는데 야당에서 그게 예. 아니고 지금 적자재정이 엄청 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당신들이 시행령으로 법인세 감해준 것 때문에 그 주된 원인이고 경기가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성장률 떨어진 것도 책임이 있고 경제 관료들이 엉터리로 세수 추기 해가지고 이제 세수 감 난 거 있고 그러니까 다 기금 땡겨 쓰고 뭐 외평채 맞습니다. 기금 갖다 쓰고 이런 네. 불법 행위까지 저지르면서 회계 분식을 해갖고 있다 당신이라고 가르쳐주면 말해주면 그 사람이 뭘 잘못 알아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면 드라이브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이거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걸 아예 몰라. 그리고 그렇게 지적을 해도 못 알아먹어. 예, 다른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야. 이 건전재정도 이게 매번 막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 부채의 성격을 좀 볼 필요가 그렇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성격을. 국채를 찍잖아요. 우리가 아마 2025년 1월 기준으로 한 1,060조 정도 될 거예요. 1,000조 좀 더 됩니다. 근데 95%가 원화 표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찍은 채권이에요. 이거 심지어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갚을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80%는 우리 내국인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작은 퍼센테이지를 제가 기억하는 게 외국인이 22%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국채 이자가 나가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돈을 다시 또 소비로 나가든지 그러니까 왼쪽 투자를 주머니에 하든지. 거를 오른쪽 주머니에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네. 있는 거군요, 이게. 더더군다나 천조 중에 40%는 이게 금융성 채무라 해가지고 반대 자산이 있어요. 팔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빚이 아니란 얘기예요. 양호해도 너무 양호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상에서 건전재정으로 양호하다면 우리나라가 탑이라고 볼 수 있는 랭킹 탑 정도예요. 10에 듭니다. 예, 그 보수적인 동네잖아요. IMF나 OECD. 얘네들이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얘네들 야 재정을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돈 좀 써. 야, 경기 무너진다고. 걔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야, 국민들 삶이 어렵다니까? 재정을 좀 써. 이거 보수적인 IMF, OECD조차도 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권고해요. 아니 근데 이게 경제신문들에서 하는 얘기랑 너무 다른 얘기인데요. 그렇죠. 지금 뭐 경제신문들은 국가 절대 안 건전성 뭐 큰일 나, 뭐 나라가 망할 추락해, 듯이. 뭐 네. 베네수엘라 돼, 네, 뭐 네. 다 퍼줘 막 그러잖아요. 특히 민주정부만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때문에 볼리비아 될 뻔했어. 맞습니다. 200년 동안 190번 쿠데타. 필리핀 될 뿐. 이제 대외 관계 얘기로 한번 얘기를 가볼게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중국 없어도 상관없다고? 아, 이거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는 거는 온 국민이 다 알죠. 살면서 계속 뭐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윤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탈중국을 선언을 거의 하고 괜찮아. 우리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서 그쪽으로 수출하면 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 현업에서 보실 때 중국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게 시원하게 욕을 좀 하고 싶긴 한데 여기 해요. 처리해드릴게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게 이제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저는 네. 중국의 WTO 가입으로 보거든요. 네. 2001년도. 그때 이후로 우리 사실은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무역수지 이제 흑자가 나기 전에 예. 그전에는 사실 적자예요. 한 번도 흑자를 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IMF 달 네. 때까지. 네. 그때 뭐라고 불렸냐면요. 구조적 무역 흑자국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10년이 넘도록 계속 흑자가 났거든요.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근데 그 구조적 무역 흑자국의 그 명성이 중국에서 왔죠. 다 중국 중국에서 무역에서 온 예. 거예요. 1992년인가요? 중국 첫 수교할 때 그때 한 60억 달러밖에 안 돼요. 문재인 정부 때죠. 2021년 정도 되면 그게 3천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2021년에 우리가 저기 보면 무역해서 돈을 벌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300억 달러에서 한 500억 달러 돈을 벌어요. 1년에. 흑자를 돈을 벌입니다. 그때 2021년도에 중국에서 얼마나 벌었냐면 홍콩 포함입니다. 약 600억 달러를 벌었어요. 그 말은 중국에서 600억 달러 안 벌면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내가 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 상황이 바로 윤석열이 취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3년, 2023년 4년까지 대규모 무역 적자가 빵 터졌을 때가 딱 그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그냥 담적인 얘기를 딱 들어볼게요. 아무리 뭐 수출 구조가 바뀌었어, 뭐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 그게 어떻게 1, 2년 만에 바뀌어?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중국에서 번 돈이 1,700억 달러가 넘어요. 흑자만. 근데 그래요? 1,700억 달러가 넘어요. 흑자만. 근데 딱 윤석열 정부 시작한 딱 그 해부터 그 달부터 시작해서 이번 1월 달 2025년 1월 달까지 321억 달러 적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이거 너무 몇 년 만에 너무 극단적인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나토 가서 탈중국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상목이 그리고 최상목이는 경제 전문가 아니요. 투자 전문 개인 투자. 예, 그 개인 포트폴리오 요거 잘하는 사람. 듣다 보니까 특히 그 흑자 규모와 적자 규모의 극명한 대비를 들어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는 게 신문들이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이거 팩트잖아요. 보도를 해서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미국의 지정학적인 상대는 중국이에요. 그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모든 정책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걸 올라탄 거예요. 무역 정책을, 경제 정책을 경제로서 무역으로서 본 게 아니고 지정학적인 전략적 목표를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으로 미국이 잡고 이걸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무역 정책, 우리의 경제 정책을 종속시켜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무역이 곧바로 반토막이라면서 외부 쇼크가 왔고 우리가 초래한 외부 쇼크죠. 네.
그것이 경기를 하향시키면서 내수가 위축되고 기업 투자가 침체되고 수출이 다시 어려워지고 네. 환율이 불안정해지는 이 악순환으로 네. 우리가 들어갔고 그걸 지금까지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중국 쇼크 가설이에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2023년에 우리가 딱 흑자가 나다가 477억 달러 어마어마한 그 다음 해가 아마 100억 달러 정도 네. 적자가 나요. 작년에 사실은 한 550억 달러 흑자가 났긴 그 났는데 수입이 줄었어요. 1000억 달러가 줄었어요. 수입이. 수입이 더 많이 줄어가지고. 2022년에 비해서 1000억 달러가 줄었어요. 전형적인 수입이 준 네. 거는 경기가 죽어서 그런 건가요? 불황이죠. 재료가 덜 필요해서. 맞습니다. 불황형 흑자라 그러는데 와, 소름 더 안 돋네요. 좋아요. 이게 수입이 줄면 그 다음 회계년도에 수출이 줄어요. 맞습니다. 우리만 몰랐어. 예. 우리만 왜냐하면 우리가 몰랐어. 수출 상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 수입이나 원료 수입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불황이 덮치면 이게 줄어가지고 무역 흑자가 나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 기에 수출이 줄어요. 신문에 그 얘기 안 해요. 예. 550억 달러 흑자 났다고. 경제신문은 네, 네. 절대 그 얘기를 네. 안 안 그거 해요.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수입이 엄청억 달러가 줄었다니까요. 이거 아니 그러면 예. 윤석열 정부의 그 스토리 중에서 자 중국이 없어요. 없을 예. 때 그래도 경제를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수출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트럼프 위기를 맞이한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너무 중요한데 당장 무슨 관세 달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올린다고. 미국한테서 그럼 우리가 그만큼의 경제적인 지금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야, 이거 전혀 아니죠, 그거는. 일단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그냥 좀 무식하다, 막무가내다, 깡패다. 관세 정책, 뭐 보편 관세가 어떻고, 뭐 국가별 관세가 어떻고, 뭐 또 상호 관세가 어떻고, 막 무작정 때리고 뭐 아무 생각이 없다. 근데 저는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눈도 봤는데 미국 100억 달러 채권을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100년짜리 채권, 100년짜리. 네네. 무이자예요. 눈도 봤더니 100년짜리 채권이 있어요. 10년짜리 채권을 다 바꾼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그냥 제 생각인데 첫 번째 트럼프가 왜 제가 무서울 정도로 전략가라 하면요. 얼마 전에 러시아 푸틴하고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에 대한 합의를 내요. 예. 제가 그때 소름이 좀 돋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종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일단 야 니네들 에너지 시설은 공격하지 마. 딱 트럼프가 합의를 딱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마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를 잡겠는데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확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미국 내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 원유 생산 많이 해. 무조건 많이 해. 그다음에 니네들 공격하지 마. 이게 뭐냐면요. 미국채 10년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금리를. 지금 왜냐하면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래 가면 망해요. 무역이 박살나는 거죠. 왜냐하면 고금리는 내수가 예. 안 되겠죠. 네네. 내수가 죽겠죠. 강달러는 무역이 죽겠죠. 네. 안 그래도 지금 재정적자, 무역적자 죽겠는데. 그래서 이게 금리를 내려야겠어요.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내려오겠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패드에 가가지고 파월한테 얘기하죠. 야 금리 내려. 안 돼. 물가가 예사롭지 않아. 미국 못 내려. 연방정비제도 이사장은 대통령 말을 막 듣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달라요. 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됐어. 스캇 베센터랑 트럼프가 뭘 얘기하냐면 우린 미국 10년물을 집중하겠어. 시장 금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기준금리 안 그래서 내려도 우리가 네. 시장 금리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얼마나 전략가를 느꼈냐면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야 에너지 공격하지 마. 에너지들 공격하지 마. 그 대신 우리 에너지 원유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증대할 거야. 지금 배럴당 원유 가격이 한 70불, 80불 정도 해요. 40불 정도 내려오잖아요. 30불 정도 내려오잖아요. 모든 제품들이 싸집니다. 모든 제품 싸집니다. 그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그다음 두 번째, 미국채를 이제 발행을 좀 해야 되는데 국채가 발행이 많아지면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국채를 발행하려면 금리를 올려줘야 되니까. 채권을 팔려면 그렇죠. 금리 많이 준다야 팔릴 거 아니에요. 이게 발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막 네네. 돌아오는 게 이자만 해도 네. 거의 뭐 1조 달러가 넘어가는데 이게 어차피 발행으로는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발행 물량은 있어. SLR 규제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 얼마 있으면 국채를 얼마까지 살 수 있어. 이 규제를 딱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함부로 사면 망하거든요. SBB 은행이나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융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규제를 강하게 해놓은 거예요. 금융회사들이 자산 대비 살 수 있는 채권의 양을 제한해 제한하는 거야. 그거를 푸는 거예요. 다 푼 거예요. 많이 푼 거예요. 그것도 웃긴 게 그걸 꼭 쥐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이클 바라고. 그걸 잘라버렸어요. 그걸 자르고 아니 그러면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사람은 이 모든 이 시스템과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다는 원래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자니까 금융은 너무 잘 알죠. 다 알고 트럼프가. 액션을 네. 딱딱딱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말 움직이듯이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네요. 지금 그게 좀 소름이 네. 좀 돋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관세 정책이 우리 그랬잖아요. 관세를 막 높여가지고 막 다른 걸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쓴다. 저는 목적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를 높여서 사실은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 네. 미국이 꿈꾸는 것, 제조업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일자리가 넘치고 그래서 미국 중산층이 아주 잘 사는 나라. 그걸 궁극적으로 다시 좀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의 나라잖아요. 네. 아니야, 우리 이제 생산할 거야. 그리고 재정적자, 무역적자 줄일 거야. 이게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표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저기 현대자동차 정의선 네. 회장님 가가지고 30조인가. 네. 31조 공장 짓겠다고 투자하는데 했잖아요. 옆에서 딱 서가지고 네. 봤지. 훌륭합니다. 막. 그레이트. 너네는 관세 내지 마. 이게 뭐냐면요. 그 봐. 지금 당장 관세하니까 힘들지. 그 봐. 다 제조업이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 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소름이 돋아요. 또 상호 관세라고 있어요. 상호 관세는 우리 FTA를 맺어가지고 0대 0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상호 관세는 니네가 한유가 장난을 쳤어? 보조금을 주네? 그것도 때릴 거야, 관세. 그럼 너희들 관세 200% 때릴 거야? 실제로요. 그러면 그때 뭉치다죠. 200% 때리면 이거 죽는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야 니네들 저 북한 핵 있다. 우리 안보 무선 없어? 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대신 평생 달러는 공급해 줄게. 이 방법이 있겠냐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이게 만약에 어설프게 그냥 하다가는 정말 눈 떠보면 100년짜리 채권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중국은 공산당 국가잖아요. 거기는 민간 섹터라는 게 있긴 있는데 형식상 공산당이 뒤에서 다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한국의 무역 흑자를 박살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중국 공산당이 그러면 기업들 보고 야, 꼭 한국 아니면 살 수 없는 건 그냥 사. 왜냐면 자기도 경쟁 돌려야 되니까. 근데 한국 말고 저기 어디 말레이시아에서 팔고 뭐 어디 베트남에서도 팔고 이런 건 그거 사. 그래갖고 죽은 거예요. 한국의 중국 수출이. 그 품목들을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네. 예. 품목들이 다 대체 가능한 품목들을 다 딴 데로 돌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반토막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익스터널 쇼크예요. 외부 쇼크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초래한. 근데 이제 이거를 탈중국 선언을 그때 당선인 시절부터 이제 윤석열이 떠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네. 이제 취임한 그 달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중국 맞습니다. 무역이.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메꾸자. 근데 그 얘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트럼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네, 네. 저는 무서워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트럼프의 시도가 성공할지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네. 일단 초단기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저렇게 경제학의 모든 교의, 경제학에서 널리 맞습니다. 공인되는 네. 모든 이론을 다 박살내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성공 못한다고 봐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건 미국 문제고 우리는 그러면 이 박살난 대중무역을 대미무역으로 메꿀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보다 더 어려워질 거다. 대미무역이. 그럼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추가로 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윤석열 정부 이전에 있잖아요. 미국에서 벌었던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네. 150억 달러에서 200억 겨우 푼돈이야, 푼돈. 그 정도 벌었거든요. 아, 그런데 네.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작년이죠. 우리가 얼마 벌었냐면 550억 달러 벌었어요. 너무 많이 벌었어. 네. 근데 그게 자세히 따져보면 물건을 제대로 팔아가지고 번 돈이 아니에요. 미국의 공장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설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장부상. 수출로 다 잡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러면 트럼프는 와봐봐 장부 가져와봐. 네. 야 니네들 150개 벌다가 550개를 벌어? 이게 뭐야? 니네들 환율이 지금 관세를 얘네들 4배를 매기고 있네? 얼마 전에도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워딩을 했었어요. 네. 아니 FTA를 맺고 있는데 무관세인데 서로 우리가 관세를 4배를 더 뭐 매기고 그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얼마든지 굉장히 불리한 뭐랄까 협상의 조건으로 저한테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저렇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무작정 하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로 있는 게 미국인데 지금 장부상만 흑자서가 큰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목을 조인단 말이에요. 이 조건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무역 적자를 계속 보고 미국은 미국대로 저렇게 목을 졸리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냐 이 문제가 있어서 네, 너무 걱정되는데요. 나는 중국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있잖아요. 쉽지 않았어요, 그때. 기억해 보시면 사드 배치 때문에. 아주 어려웠어요. 근데 굉장히- 그때 풀어서 흑자를 냈잖아요. 아유, 그때 그걸 많이 다시 들었지. 한번 제 재미난 할 사건이 수가 하나 없어요? 있는데요. 재미난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2014년에 중국에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이렇게 중국을 좀 합니다. 좀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그 뭐 K 하려고 뭐고 난리가 한한령이 났었어요. 맞아요. 내려질 때. 한한령하고 맞아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저 기억나요. 중국 내수도 난리가 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당선되자마자 중국을 달려가요. 그렇죠. 달려가는데 그때 재미난 사건 기억나세요? 혼밥 사건. 혼밥 사건. 맞아요. 그죠? 아직도 이해 안 가서 돼요. 우리나라 혼밥만 언론에서 먹었다고. 어마어마하게 씹었죠. 혼밥했다고. 근데 아직도 내가 이해 안 돼.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든 뭐 이명박 대통령이든 나 차마 윤석열을 말 못하겠다. 거기 중국을 갔어. 홀대 당부터 칩시다. 혼밥을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중국을 욕해야지. 당연하죠. 우리 대통령이 나가서 홀대를 당했어. 그럼 누굴 욕해야 돼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은 그러네요. 여기 경제신문 포함해서 우리 주류 소위 기성 언론이나 혹은 국힘당이나 이런 데 사람 생각은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주적이야. 지금은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 그래. 맞아요. 이 사람들 사고방식은 그렇게 이재명이 돼 있기 비상계엄한 때문에 줄. 그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흥분하지 마세요. 아, 그때 좀 많이 좀 흥분됐어요. 그때 막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쓸데없이 흥분하시네. 그 혼밥의 실체를 제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알면 흥분하게 돼 있어요. 그럼요. 제가 중국 2014년에 유학을 갔는데 네. 저녁에 이렇게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까만 봉지를 하나 딸랑딸랑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뭐 한두 분 들고 다니는 거 아니고 다 들고 다니세요. 저게 뭘까 하는데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의문이 다 풀렸어요. 식당에 갔더니 중국 분들이 좀 많이 시켜요. 이렇게 그렇죠. 음식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는 항상 음식을 싸가지고 봉지에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걸 따바오라 그래. 따바오 이시야. 남는 거를 따바오 이시야. 이렇게 하면 따줘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르신들 다 봉지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찾았던 식당이 우리나라로 치면 백반집이에요. 백반집. 일반 네. 서민 그냥 백반집이에요. 그냥 네. 그 음식도 우리나라 돈으로 4,5천 원이면 푸짐하게 3-4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훈툰, 뭐 네. 요티아오, 뭐 또지앙, 뭐 우리나라 지금 두유고, 뭐 까베기처럼 그다음에 생긴 거 있어요. 만둣국하고 그 한 5천 원이면 3개 다 나와요. 그 말하자면 중국 현지식으로 거기 서민들처럼 가서 아침밥을 먹는 드신 장면을 연출한 거죠. 근데 그 자체도 사실은 저는 네. 이게 중국 이게 대단하다 이거. 그래도 중국 서민들하고 아침을 했던 거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는 그 음식 남은 걸 다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따바오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그게 그 당시 중국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호감을 샀나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고 공부를 하고 왔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음식 그거를- 문화까지.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가서 혼밥했다. 홀대 그래서 다녔다.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 저는 대통령이 되면 절대 혼밥하지 않겠습니다. 이따위 소리나 했다고. 완전히 그래놓고 맨날 왜곡됐네. 혼소리나 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 1,700억 달러 흑자 그냥 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네요. 예, 예. 정말 그 전묘화처럼 점점이 찍은 결국 거군요. 이 문제는 지금 무역 문제인데 무역 문제인 동시에 지정학적 위험 관리 문제이기도 하고 외교 문제이기도 네. 한 이 이슈가 네.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제일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게 한미 관계 특히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무역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나 지금 뭐 현중 그리고 네. 막 미국이 우리 도와줄 거다 우리 뒤에 있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얘기가 전파가 돼서 더 그럴 것 같아요. 전부 이제 헛소리들인데 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기가 생각하는 미국의 국익 증진 방식대로 우리를 대할 것이고, 그죠?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지정학적인 라이벌로 간주를 하고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이 전략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한국 무역을 이제 반토막 낸 거고요. 네. 이 조건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대선 국면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주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 경제신문들은 네. 자기들 대주주들, 광고주들이 다 기업이잖아. 기업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지. 계속해서 그러면 무슨 진보 밉다, 이재명 싫다, 민주당 밉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한 보도를 그렇게 탈중국, 친미 이걸로 계속 할 건지 난 진짜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계속 이럴까요?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경제는 특히 이제 정치는 국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저는 외교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 책에 썼는데 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나와요. 여기. 예. 이럴 때는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모호한 게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우리 편이네 하고 가야죠. 이게 저기 뭐 반미, 방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국익에서 용중하고 용미할 줄 알아야 되죠. 국익을 가장 우선시되고 그러면 활용, 우리 위주로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면 되겠네요. 트럼프는 저렇게 나와, 중국은 저렇게 나와, 이 입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서희가 그 강동 6주를 얻었던 그 외교 어떤 뭐랄까 지금 가장 절실히 그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건 보통 외교나 국제 정치, 국제 외교, 국제 군사 이런 쪽에 쓰는 용어긴 한데요. 네. 그 약간 이 경제 정책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 책에 해놓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네. 미중 대립, 중미 대립이 이렇게 커지는 시점에서는 예. 한국이 그 지정학적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몸값이 올라갈 때라고요. 맞습니다. 둘 예, 다 완전 우리를 동의합니다. 필요로 하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네. 우리가 네 편 해줄까? 그럼 좀 주고 네 편 해줄까? 좀 줘. 근데 뭐 그게 너무 이렇게 속보이면 안 되니까. 근데 해야겠네요. 우리도 우리의 품격을 지키면서 쟤가 우리 편이야. 아니야. 이게 헷갈리는 방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경제하고 정치는 분리.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경 분리예요. 네, 네. 그리고 중국도 너무 잘 알아요. 국제 정치의 이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정부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계속 막 지금 저쪽에서 막 친중 뭐 맨날 뭐 중국 혐오 이런 거 조장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 아니 원래 극우는 자기의 국익만 중시하는 게 우위가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죠. 왜 우리나라 돈을 예. 왜 외국인을 위해서 써? 왜 외국을 잘해주는 거야? 우리만 잘 살면 되잖아. 이게 원래 우익이고 극우인데. 근데 그분들은 미국만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그 난 좀 우리 다음 정부가 그런 고전적인 의미에서 극우적 관점, 네. 우리 이익이 최고야. 맞습니다.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 찬성입니다, 정말. 그리고 가서 절대 노래 금지. 가서 절대 노래 부르지 마요. 노래 부를 때 알랑방구 막 끼고 새끼 그러지 손가락까지 마요. 세우고 노래 부르고 이건 너무 노래방 문화를 많이 보여주는 거잖아. 이런 거 좀 안 해야 돼. 진짜 품격 제로야. 부동산 챕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권의 명운을 좌우하는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제목처럼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정권의 운명을 막 지지율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연금 문제하고 관련 있다고 봐요. 부동산 문제가. 왜냐하면 노후 연금이 너무 빈약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동산에 우리가 올인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좀 되어 있어요. 거의 한 100만 원 이상이 12% 정도밖에 안 되죠. 네. 노후연금이. 그거밖에 안 돼요. 노후가 각자 도생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부동산에 다시 돈이 몰리면 이 생산성이 1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동산 자체가 뭐 생산성을 만들어낼 거예요. 뭘 할 네. 거예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게 투자 안 합니다. 또 R&D 또 이런 게 기술 개발, 뭐 경쟁력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국가 경쟁력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야 노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부동산에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동산에 몰린 돈을 산업으로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 80%가 그 부동산에 자산을 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하향 조정한다든지 부동산 값을 내리게 한다든지 뭐 또 세제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또 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그 유가증권 있고 현금 있고 뭐 귀금속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미술품도 있고 뭐 그런 걸 다 동산이라고 하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땅, 건축물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지나치게. 예, 지나치게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이게 부동산 자체가 정치화 되어 버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내 재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맞습니다. 그 책 속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파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네.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있으세요. 근데 지금 무슨 상황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대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는 그 시각이 좀 더 우세합니다. 내려요? 예, 그러니까 우세하다는 거죠. 어찌 될지 모르지만 대신에 또 뭐 강남이나 특수 이제 지역은 아무래도 좀 다를 것이다 다른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부동산은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안 네. 좋고요. 또 장기적으로 좀 보면 근데 부동산은 이게 좋아질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저희 지난번에 인구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다 했는데 저희가 올해도 0.75인가요? 작년에 학교 출생률이 저희가 100만 명 정도 태어났거든요. 지금 이제 25만 명 태어나거든요. 25만 명 정도 태어나는데 이게 한 세대만 흘러가도 사실은 이 소비를 이 부동산을 감당할 수 있는 소비 주체가 되겠는가? 일단 그 의문이 좀 있어요. 저는. 올해 1월 통계 보니까 작년 1월 동기에 비해서 사망자가 20%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 고령층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네. 사망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출생률은 이미 굉장히 낮은 조건이기 때문에 인구가 한 4천만, 3,500만 수준으로 앞으로 몇십 년 사이에 줄어들 게 거의 네. 99% 확률로 확실하거든요. 그 대신에 소득 수준은 계속 올라갈 거고 1인당 GDP는 네. 그리고 가구 수는 더 소규모화돼 갈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미 제공되었거나 지금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어지는 주택들의 특성하고 향후 전개될 전체 인구 숫자라든가 가구원의 숫자라든가 이런 거하고 잘 안 맞아요 지금. 네. 그런 미스매치도 있고 네. 총체적으로 더 나은 주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신규 수요는 계속 생기겠지만 우리 불량주택도 아직 많고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가운데 주택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특정한 지역은 전체적인 흐름과 무관하게 특정한 수요가 있어서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건 전 좀 인구 감소 시대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전망은 그런 생각 좀 해요. 네, 저도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뭐 아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정부에 했던 뭐랄까 정부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실패? 그에 대한 반면 교사를 좀 삼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있으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글로벌 있잖아요. 금융시장이나 이런 경제 환경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거나 유동성이 막 불릴때거나 근데 그런 흐름들을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비교를 하면 네. 우리나라가 많이 오른 나라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그 문정부 시대의 초기에는 코로나 오기 전이고 네. 코로나 오고 이렇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양적 완화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러를 풀고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현금을 풀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기업의 투자나 이런 건 부진하고 이러니까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몰렸고 그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 뉴질랜드 호주 포함해가지고 그 국제 비교표를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중간 이하예요 상승률이. 근데 여기 정권이 맞습니다. 넘어가잖아요. 예. 네. 네. 그 무슨 소리냐면 비축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우리 부동산 세계적인 정책은. 흐름이고 우리나라가 방어를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우리 더 세게 받는 네, 거네요. 정치적으로 리스크를 세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문정부 정책 당국자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은 억울해하죠.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예. 글로벌하게 비교해보면. 다 일어난 현상이고 우리는 그런 대로 잘 막은 나라였는데 엄청난 치탄을 받고 그때 LH 뭐 직원들이 부정부패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정권이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대통령도 인기가 있었고 퇴임할 때까지 그리고 경제 성적표도 좋고 그랬는데 정권이 이상한 검사 출신한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나락으로 갔어요. 지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 대통령이 원망도 받고 이런 점도 있는데 지금도 이제 민주정부 들어오는 거 싫다는 분들 그 얘기합니다. 네. 야 그때 부동산 어땠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특성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아파트값 올려줄게, 집값 올려줄게라고 말하는 후보한테 표 던지면 아니 실제 지금 부동산이 가격이 안정돼 있는 거, 심지어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정책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오면서 돈이 부동산으로 안 가니까 그때는 막 규제 다 풀고 막 부풀리려고 노력을 해도 집값이 안 올라갔어요, 그때. 예. 그리고 문정부 때는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올라갔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부동산을 막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최근에 뭐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무슨 뭐 예. 그 규제 토지거래 풀었다, 해가지고, 풀었다, 예. 묶었다 하는 이런 거 얘기까지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는데도 지금 안 올라가잖아요. 이 시장 상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 되고 정부의 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지적해야 되겠으나 이거에 대한 불만 중요한 문제긴 한데 우리들 각자에게 모든 문제를 여기다 묻어버리고 네. 눈 딱 감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찍으면 정말 기업이고 뭐 민간 가게고 다 나락으로 가는 사태로 갈 수 있다. 굉장히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좀 아쉬웠던 게 제가 봤을 때도 만약에 윤석 정부의 어떤 뭐랄까 탄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네. 비극이 초래했던 뭐랄까 원인 중에 부동산이 굉장히 큰 몫이죠.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풀어놓은 것들 규제들 다 풀어놨거든요. 근데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또 온갖 그 부동산 3법 개정이 어떻고 하면서 하약골을 그냥 다 뿌려놨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터질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다 그랬어요. 일들이 일어났군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요거도 먹었던 게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 IMF 극복 이후에 엄청난 경기 올린다고 다 풀었어요. 그때 부동산이 다 풀었어요. 그게 이제 참여정부 때 터진 거죠. 터진 거예요. 그리고 참여정부 때 만약에 그 제대로 된 규제를 세게 안 했으면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아시죠?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죠. 다 폭삭 주저앉았죠 그때. 대한민국은 아마 거들 났을 겁니다. 재기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난 돌아보면 대한민국 경제사를 돌아보면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 만약에 노무현 정부가 그 정도로 욕을 얻어먹으면서 종부세니 뭐 토지거래 저 시장 강화 조치니 모든 걸 쏟아붓지 않았으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한민국은 주저앉아서 아마 재기가 불가능했을 일본처럼 겁니다. 그 전에 거품이 엄청 커져 있다가 네. 꺼져가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니까 무슨 주술처럼 올랐다 폭등했다 이게 아니네요. 이건 꼭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제가 꼭 늘 하는 말인데 이제 시장에 있으니까 국제 30년물이 네. 금리가 한 4.5에서 4.6 왔다 갔다 해요. 낮을 때는 3%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조를 유동화해도 이자가 3조, 4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3조, 4조 돈도 아니잖아요. 그제 뭐 부동산 우리 특례 자금 대출할 때 40조 풀었죠. 신생아 대출하는데 또 정치 자금 10몇 조 풀었죠. 그 돈 뭐 다 합치면 60조 넘잖아요. 그러니까 100조 유동화 한다고 해서 큰 돈 아닙니다. 이자는 4조밖에 안 돼요. 자,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타워 팰리스급 아주 좋은 동네에 멋지게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자는 거죠. 100조 유동화해서 그러니까 그 돈으로. 중산층이 살 수 있는.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예, 그것도 좋은 동네. 강남에 예를 들면 뭐 한복판에 만약에 땅이 없다. 100조가 땅을 살 수도 있지만 부족하다. 구청 있잖아요. 넓혀가지고 밑에 구청 넣고 70층, 80층 올리면 됩니다. 안에 수영장 넣고. 그거 왜 가능하냐면요. 롯데타워가 그 당시 했을 때 4조, 5조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이게 100조면 20개를 지을 수 있어요. 아 그랬어요. 예, 20개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지분 투자 같은 거. 대체 투자라고 그러죠. 아, 그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어차피 그 이자 비용은 있지만, 임대료 받잖아요. 임대료 가지고 이자 비용 충분히 감당해요. 만약에 우리가 재정을 좀 더 들어갔으면 2조만 써도 임대 비용도 완전 낮출 수 있어요. 그러면 서민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안 받아도 돼요.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아요. 집값도 좋은 공공임대 아파트가 많아지니 집값도 하향 안정화 될 수 있어요. 다만 재정이 들어간다고 아마 반대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까 그 돈도 얼마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실물 자산 있잖아요. 30년 뒤에 그냥 그렇죠. 실물 팔면 팔면 돼요. 되죠. 네, 그러니까 팔면 아무 돼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있어요. 네. 그 지분 투자죠. 지분 그럼요. 투자하고 나중에 이제 팔아서 회수하면 되니까 30년 후에 50년 후에.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쪽 표방해왔던 기본 시리즈 중에 기본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했던 정책들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하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정책 아니에요, 이런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유동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채권으로. 근데 기재부나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반대할 수 있어요. 건전 재정이 어떻고 재정 많이 쓰고 얼마든지 그건 논리적으로 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정책의 의지만 있다면 타워 팰리스급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거죠. 경제신문은 맨날 부동산 보도하면 공급을 늘려라 이 얘기만 하죠. 맞습니다. 맞아요. 건축자 입장에서 공급을 늘려 왜냐면 건설회사들이 대주 주고 광고 주니까 어, 공급을 늘려라 그 이렇게 생각은 못 얘기하고 해봤는데. 그린벨트 플러스 택지 조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무슨 조성을 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면 황금 투자 기회 노른자위 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분양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보도인지 광고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기사를 띄우는데 나중에 보면 협찬 그 보도예요. 돈 받고 기사 써주는 거예요. 이게 경제신문은 이렇게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새 경제신문 집에서 구독 안 하시겠지만 그래 포털에 돌아다니다 보면 경제신문이 이게 실은 기사들이 뜨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다 시민들도 귀신 같아요. 밑에 댓글 딱 보면 야 이 광고냐 기사냐 다 달리잖아요. 네가 사라 그 집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런 책들 덕분이에요. 그렇게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이 기사는 보니까 돈 받고 쓴 기사 같다. 예, 그렇게 해야지 이 경제신문의 보도나 일반 언론의 경제 보도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털을 통해서 접하는 모든 경제 보도들은 이해관계자들이 발신하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예컨대 이런 책. 이거 그냥 구체적인 이슈들을 다룬 이제 칼럼 맞습니다. 쓰셨던 작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 짧은 칼럼 썼던 것들을 좀 보완해서 책을 내신 거잖아요. 이야기처럼 썼습니다. 예. 그래서 깊은 경제학적 공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늘 보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보게 되는 그런 경제 이슈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들이 어떤 문제이고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책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알고 살아야 되지 않나? 오늘 우리가 뭐 이 책의 내용을 다 다룬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대통령을 새로 뽑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중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이슈들만 몇 개를 이렇게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지식으로 무장하는 하지 않으면 이렇게 속게 된다. 그 점은 오늘 제가 좀 이 세 이슈만 다뤘지만 다른 이슈들이 이 책에 많이 있거든요. 좀 우리 좀 똑똑해집시다.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임주영 작가님 오늘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지금 최근에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게 정치가 사실은 무너지면 경제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우리가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잖아요. 네. 정치가 밥 먹여줍니다. 투자 전에 투표부터 잘하자. 이야. 투자도 중요하지만 투표도 중요하다. 투표부터 잘하자. 투자 전에 투표부터 잘하자. 예. 명언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요리해드린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우리 예고 요정 유 작가님, 예. 다음 책은 어떤 겁니까? 다음 책은 이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특이한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도 좀 특이한 분이세요. 저자도 그냥 네. 법률가거든요. 그런데 지정학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쭉 연구하면서 지정학 관련 책도 낸 적이 있고요. 이 책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트럼프 일기 때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가 다시 원위치 돼버렸잖아요. 더 나빠진 측면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관심사예요. 그리고 조기대선 국면에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지정학의 관점으로 도대체 트럼프는 왜 김정은한테 잘할까? 그거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향후에 북미관계나 어떤 한반도 정세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로서는 들은 적이 없는 저자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을 모시게 됐어요. 재밌을 거예요. 우리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도의 미중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좀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아주 요즘 핫한 책입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더 맛있는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리오북스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어주네. 노무현 정신을 품고 우린 끝없이 이어가는 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